델타 V10 이렇게 나와있고, 플리커 경감 대처가 어떻게 되냐? 전압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압이 떨어지지 않게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다른 데로 독립적으로 써야 된다. 적전 콘고조 배별, 적정 배열을 하고, 전압 부분을 올려주고, 적전 콘덴서를 투입하고, 이게 이제 배전선로 쪽에서 했던 건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적정 콘고조 배변하고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저압 배전선 같은 건 독립되게 쓰고, 내부 임피던스가 작은 걸 해서 전압강을 적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금. 왜? 얘가 전압이 되더라도 요 위에서 전압 드롭을 작게 해주면 전체 전압 드롭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전압 드롭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냐 이겁니다, 지금. 결국은. 플리커가 발생한다는 전압 강화가 많이 발생한다니까 전압 강화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들이 배전선을 굵은 걸 쓰면은 전압 강화가 줄여들겠죠. 그리고 적절하게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밸런스를 이용해서 전압이 떨어지면은 올려주는 부분들을 한다든가. 고압 같은 경우는 적정 콘고조 배전선, 굵은 배전선, 전용선, 루프 배장 장치, 콘덴서, 승합. 이게 이제 그 전에 배웠던 배전선로에서의 손실 경감 대책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 내용들을 갖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를 알아뒀다가 다른 쪽에 그걸 써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가셔야지만 됩니다. 순간 전압 강화, 순간 정전. 뒤에 또 나와 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지 대책. 이건 전력 공급 차차. 수용 가차. 이것처럼 아까 보시면 이게 뭐에 대한 방지 대책이라고요? 지금 순간 정전에 대한 원인이 이렇게 돼 있고 영향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순간 정전을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하를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아까 그 플리커가 있는 쪽하고 분리를 해서 빼주라 이거죠. 아크로 전기로 부하는 다른 쪽으로 빼줘라. 그 전압을 승합을 해주고, 개통도 분리해주고, 전원도 분산 배치해주고, 가공선을 케이블을 해가지고 접촉사고를 제거해주고. 왜냐면 아까처럼 사고 날 수 있는 포인트를 줄여주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공급자 측에 대한 대책이고, 수용가 측에 대해서는 전압이 떨어졌을 때 전압을 올려줄 수 있는 건 뭡니까? SVC 같은, 콘덴서 같은, 아니면 승합기 같은, 아니면 무효전력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C 성분에 대한 것들을 L로서 이렇게 변동해 줄 수 있는, 이게 다 무효전력 아닙니까, 여기? 무효전력에 대한 대책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네. 단락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크로 전기로가 쓰는 부분들은 단락을 이용합니다. 단락을 이용하다 보니까 단락 전류가 흐르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온도에서 쇠를 녹이는 겁니다. 돌덩어리를 녹입니다.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그 안에서, 철광석 안에서 쇠 성분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돌을 녹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많이 발생해야 돼요. 쇠를 녹이려면 열이 많이 발생해야 되죠. 용광로를 어떻게 따뜻하게 만든다고요? 단락 전류를 흘려가. 단락을 시키면 큰 전류가 흐르니까 그 큰 전류의 자성에 비례해서 I자상 Rtil의 주울열에 해가지고 하니까, 그때 전류가 갑자기 흘러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압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전류 부분 때는, 그때는 무효전력 전류가 흐릅니다. 사고 시에. 그 무효전력 부분은 공감을 해가지고 전압 떨어지는 거를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일반 수용가 측에서는 UPS를 쓰라는 얘기죠. 일반 수용가에서는 아까 아크로나 전기로가 아닌 일반 전압 강화가 많이 생기는 데는 UPS를 이용해서 잡아주라.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압 강화가 생겼을 때 UVR로 동작시키지 않고 시간지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 마그네틱 콘택터 같은 경우는 전압이 떨어지면 자화가 성분이 부러지기 때문에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동작하려면 전압이 들어오는 순간 얘는 다시 탕탕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꺼졌다 다 들어가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지연석 방향을 해가지고 얘가 지연을 해줘가지고 마그네트가 꺼져버리면 안 되니까 꺼지지 않게끔 고기 부분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전압이 떨어졌더라도 얘가 UVR에서 보조 쪽으로 해가지고 얘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다가 전압이 잠깐 동안 떨어지더라도 얘가 변동되지 않게끔. 왜냐하면 얘가 꺼지면은 사람이 가서 또 키거든요. 전원이 들어오면 얘가 꺼졌다가 전원이 순간적으로 다시 사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갈 때 기동전류가 팍 흘러버린다는 얘기죠. 기동전류가 팍 흘린다는 건 똑같이 또 땡겨준다는 얘기죠, 뭔가. 그럼 또 전압강화 또 일어나겠죠. 그런 걸 반작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한다.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해서 전압이 어느 정도 범위 내게끔 하게 한다. 공장 등에서는 HID 램프에다가 백열 전구를 같이 써라. HID를 쓰게 되면 고압방전이니까. H가 하이 인퓨스 덴시티인가 해가지고, 덴시티는 밀도고, I가 뭔지 모르겠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고압방전을 하는데 갑자기 죽었다가 나가면 얘가 안 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백열 전구를 같이 쓰면 걔는 저항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밝아지는 겁니다.
같이 써서 그 정전이 되지 않게끔 불은 들어와야 되니까 일부 구간에 불이 들어오게끔 같이 병용해서 사용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죠. 고주파 앞에 나왔던 건 똑같이 돼 있는데 이런 그림들 나와야 되고요. 아까 앞에 있던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림들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변환장치. 이것들은 그림을 그려가죠. 어떻게? 변압기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고주파 부하가. 고주파가 발생하면은 변압기로도 가고, 그 다음에 뭐로 간다? 콘덴서. 이렇게 가고, 또 뭐로 간다? 전동기. 그럼 얘가 갔을 때 고주파를 가서 변압기에 영향을 미치고, 콘덴서에 영향을 미치고, 케이블에 영향을 미치고, 전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면. 변전소 그림 그리면. 근데 얘는 임피던스가 큽니다. 5%, 6% 막 이렇게 크죠? 근데 얘는 임피던스가 작지 않습니까, 케이블. 얘는 XL이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얘는 XC니까 임피던스가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얘는 다 이쪽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다가 직렬 리액터를 달아주는 거죠. 고주파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콘덴서, 리액터, 변압기, 유도전동기, 케이블, 중성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그림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다 쓰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림으로 연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고주파 부하를 분리해라. 그런 거고, 수용가측에 대한 대책, 수능별리 P델타, 수동필터, 능동필터, 변환장치, 다폴사, 그 다음 별리, 리액터를 설치하고, PWM 방식을 사용하고, P델타, 델타 원선을 채용해서 상고주파를 흡수한다. 삼상달력전류가 86.69됨을 증명을 하셔. 요건 한번 보십시오. 시간관계상 계산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강규씨,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하기 씨도 금방 하는데 하면은 중간에 안 쉬면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5분만 하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딱 해버리면은 뭐 쉬는 날이에요? 토요일이잖아요. 쉬죠. 다 지금 모여가지고 여의도에서 네? 집회. 아니 여의도에서 집회하는 거죠. 뭐 어디야? 여의도에서 공무원들. 아, 오늘 그 연금 계약 때문에? 뭐 얘기 보면은 뭐 집회할 만 하겠던데 보니까. 왜 지금 갑자기 돈 없다고 지금 응? 니네들이 다 책임져 하니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안정된 직장 가지고 공무원을 했는데 그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메리트 없으면 나와야죠. 그걸 택감 푼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문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정을 하니까. 그건 국가가 그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만두고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손 안 대니까 그거부터 똑같이 다 하면은 되는데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사실 봉급을 작게 해가지고 그거 보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 그것 때문에 생존권이 달려있거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가는 대신 급여가 있어서 그거에 또 퇴직금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사실 나와서 보면은 공무원이 짱이거든. 제가 보기에는 연금이 저긴데 그 자기네들 뭐 그거 하나 믿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걸 손댔으니까 공무원 각이죠 각. 손들만 하던데요. 금액을 받는 거 보니까. 금액은 크죠.
그래서 지금 우리 채용도 공무원인데 20년만 채우면 되거든, 20년만. 솔직히 요즘에 시험 어렵게 보고 들어간다는 걸 인정하냐 이런데 예전에 좀 껄렁껄렁한 애들 한테 있잖아요. 네. 지금 6급들 별정직으로 들어갔다가 별정직에서 그냥 자리 나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 보면 저 정도 능력은 아닌데 싶은데 문대가 좋아하는구나. 꼭 운이죠. 뭐 요즘 들어가신 뭐 9급, 7급 빡시 공부하고 뭐 하시는 분들이야 뭐 7급 같은 건 들어가기 힘들어요. 몇 명 안 뽑으니까. 그 지역별로 막 몇십 명씩. 7급, 9급은 진짜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걸 다 계산해보고 들어가신 분이니까 뭐 20년 하신 분, 지금 20년 하신 분들 그런 거 계산 안 해보고 그냥 하시는 분들 진짜 연금 안 내고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국민연금이요? 10년만 딱 내면 되는데요? 그래요? 그냥 안 받는데? 10년만 저희 아버지가 딱 10년하고 1개월 더 했거든요. 그럼 받았어요. 아니,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국민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몇 개월만 냈어도 그 계속 받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내야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내야 되나요? 네? 그리고 나는 안 내고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 국민연금 빨리 다 따야겠네. 우리는 55세까지 되고 65세 이후부터 받나요? 아무튼 끝까지. 네? 그게 제 뭐가 있잖아요. 네? 자, 이제 또 진행을 또 해죠. 기술사 연금.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면요, 은행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이런 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걸로.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요? 기사 많고, 기술사들은 뭐 시티은행이나 뭐 이런 데 가시면요, 자기 여신 한도가 있는데 여신 한도 외에 더 빌려줘요. 전문직 보면 네, 전민 직종을 해서 그거를 돈을 갚으시다고 해서 저금리로 빌려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 사시는 분들 제가 몇 분 봤거든요. 진짜 자격증 따고 돈을 못 빌리잖아요. 자기 여신 한도가 있어요. 봉급의 몇 프로 이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있다가 아파트에 몇 프로 받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 봉급으로 계산해서 봉급의 몇 프로 이상 못 받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저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잠깐 봤더니 우리나라 개인이 아까 몇 조? 120조? 빚이 120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200조였냐? 천조를 넘어갈 거예요. 120조고 저기가 뭐 600조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하여튼 개인이 빚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꾸 돈을 빌려서 쓰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물만 하나 받아서 6시간 15분까지 해야지. 어디 오르는 자기 시간 합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짐 싸야 되는데 지금 가방을 안 싸가지고 내일 아침 10시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는데 한 6시 반에서 7시 나가야지. 혼자 가시는 건가요? 저희 쪽은 혼자 가는데 이제 고객이 한 명 있어가지고 잠깐 시간이 6시 45분 5시 45분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4교시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적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 1시간이 넘어가면 항상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시간 단위로 이제 끊어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수업이 1시간 반 턴이 들어갑니다. 거의. 그러다 보면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힘드실 때는 중간중간에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름대로 좀 그런 부분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체력도 중요하거든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되는 게 아니고요. 집중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10분을 하더라도.
그래서 힘드실 때는 잠깐 뭐 쉬는 시간에 주무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 잠깐 자라고 했더니 코 골면서 주무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딱 깨고 나서는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피곤할 때 딱 풀고 나서. 그래서 자기 관리도 그런 부분의 하나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4교시를 보게 될 텐데요.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쉬운 내용도 있습니다. 네, 뭐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쓰실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송년 전략계통령 차단계 고속도 제표로 방식과 종류. 고속도 제표로 방식의 종류하면은 단상, 삼상, 단상 플러스 삼상, 다상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근데 단상에서는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냐 이거죠. 단상이니까 하나만 차단한다 이거죠.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세 상이나 이렇게 두 상이나 이렇게 차단 못한다 이걸 겁니다. 지금 두 선 이상은 안 되고 고장상 등에서는 선택 차단하려면 뭔가 부가장치가 있어야 되고 일단 그런 컨셉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살을 붙여나가면 된다 이거죠. 근데 뭡니까? 하나씩 끊어버리니까 동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상을 같이 넣을 때는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정도 측면에서 하나만 죽이니까 좋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내용을 한번 더 보시면 되고요. 삼상은 고장 전류가 관계없이 무조건 다 차단을 하고 넣는 거기 때문에 뭐 간단하죠. 뭐 사고 나면 그냥 꺼버리고 넣었다 꺼버리고 넣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나중에 보시면 이제 동기를 봐서 같이 넣어주지 않으면 박치기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조류 검출 동기 확인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154 여기도 154 이런 개념으로 쓰고 그 다음에 3, 4, 5축에 가면 이제 중요한 부분부터는 단상하고 삼상을 같이 써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선지락 시에는 단상 제표하고 그 외에는 삼상 제표를 하는데 이 장점은 두 가지를 다 한다 이거죠. 단점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다 보니까 단점이 없이 3, 4, 5 쪽에 적용이 되더라. 다상 제표는 HSGS. HSGS 용어 뭐죠?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 또 다른 한글로는 예, 고속도 제표로 개폐기. 765에 사용을 하죠. 765에. 765에서 사용하는데 이제 선행 후행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데 2회선 성종에서 다른 이상 건전하면 고장상만 타고 다시 넣는다 이거죠. 그래서 단점은 고장상 아까처럼 한 상을 떨어뜨리니까 고장상 선택 차단기 부가 등 장치가 복잡하다. 아까 한 상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컨셉을 잡아 놓으시면 쉽습니다. 내용은. 근데 이제 내용은 아는데 막상 쓰라고 그러면 이게 안 써집니다. 그게 문제죠. 지금 설명은 하죠. 단상 하나, 삼상 세 개. 단상일 때 뭐 쉽게 넣을 수 있고 삼상일 때는 동기 투입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막상 쓰려면 이제 1, 2, 3, 4, 1, 2, 3, 4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써보셔야지만 됩니다. 자기 답안지로 보고 자기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동 제표로인데 이거는 사실 자동 제표로 부분이 약간 좀 틀리죠. 위에선 사고 시에 다시 복구해서 넘어가는 거를 이게 지금 등면제법에서 나왔던 그 부분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기기나 선로의 과부하가 감소한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써놓은 거죠, 지금.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그 무전압 시간, 소유효 시간 해가지고 765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10점짜리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또 봐주시고요. 무전압 시간이 뭔지, 소유효 시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기는 이제 잘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관련도 문제 또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자동 제표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점을 해가지고 나눴는데 이거는 책에 있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아까 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냥 고속도 제표로 개정기에 대해서 설명했고 여기는 또 자동 제표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문제 부분을 자세히 가서 보시면은 문제 부분에 가서 보시면 고속도 제표로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근데 이게 자동 제표로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뒤에 가서는 여기는 자동 제표로 쪽으로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고속도. 그러니까 약간 내용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 혼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동 제표로 방식의 단점이 있고 처음에 물어봤던 거는
제표로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단상, 삼상, 다상, 뭐 그다음 단상 플러스 삼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여기는 고속도 자동 제표를 하면서 HGS 쪽에 대한 것들을 들어가야 됐는데 차라리 설명할 거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자동 제표에서 이제 책에 있던 이런 내용들을 썼는데 이게 지금 딱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이 답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맞을까? 다른 관점으로 하는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상 제표의 경우는 똑같죠. 아까처럼 제표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차라리 HS, GS 쪽에 그런 765 쪽에 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이게 뭐 틀리다 맞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문제의 내용을 보고 답변을 쓰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화력발전소 아까도 얘기했죠. 열효율 향상 대책에서 여기서 나온 건 열효율 향상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사열한, 싸단복, 속이죠. 이렇게 외웠었는데 설비 측면에 대한 대책, 설계 측면에 대한 대책, 운영 측면에 대한 대책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지만 됩니다. 화력발전소 열효율 향상 대책 이거 나옵니다. 시험에. 설비, 설계, 예? 틀린 건가요? 예? 과제 절공으로 그거 정리하면은 아예 빗나간 가스터빈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향상을 위한 대책인데 그 부분은 항상 대책인데 이제 그 설비 측면, 설계 측면, 운영 측면인데 그 설비 측면의 일부 부분이 과제 절공급이 들어갔는데 그 과열기, 제열기, 그 다음에 예? 절탄기, 공기열기, 급수가열기죠. 근데 거기 부분은 열효율 향상 대책에 사용하는 기기인데 앞에 두 개는 보일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열 회수 장치. 열효율 향상 대책을 하기 위해서 5가지의 어떤 설비를 쓰는 부분인데 얘는 그런 부분을 물어본 건 아닌데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 그것들은 10점짜리를 해서 예를 들어 절공급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탄기, 공기열기는 배기가스의 열을 회상한 거고 급수가열기는 재생제열을 하면서 터빈에서의 열을 한 거고 문제에서 의도가 뭐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보통 보면 25점짜리로 나오는 거는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향상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거는 설비 측면에 대한 대책, 설계 측면에 대한 대책, 운영 측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게 일부 장치가 들어있는데 그 장치들을 밑에다 이렇게 써 넣으시는 건 상관없는데 흐름 자체는 그 흐름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범 답안지 흐름이. 문제 자체가 틀린 문제입니다. 요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냥 여율 향상 대책에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쓰시라고 한 거고 문제는 뭡니까? 복합 사이클 발전의 개통점 및 구분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는 문제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춰가시면 틀린 거고 복합 사이클 해서 복합 발전이 뭐냐 이게 복합 발전이란 증기 터빈에 의한 기력 발전 발식 위에 가스 터빈 MHD 연료전지를 조합시켜서 종합적인 연료 향상을 도모한 가스터빈, 발전 형식이다. 근데 거기에는 증기터빈과 가스터빈과의 조합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서 여유를 얼마까지 올렸죠? 복합발전은? 예? 일반 화력발전소는 열효율이 얼마나 될까요? 38%. 예? 38%. 그럼 얘는 거의 10% 정도 더 넣어서 48%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열병합 발전은 몇 프로나 될까요? 정확하게 따지면 전기 쪽에 대한 열 효율은 떨어집니다. 38%에서 10%로 떨어집니다. 왜? 열을 뺐으니까. 28%로 떨어졌지만 나머지 부분이 57% 정도가 늘어나가지고 그거 막 계산하면 뭐 80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합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여유를. 이것도 뭡니까? 종합적인 여유를 다 해서 종합적인 여유를 계산하면은 얘는 올라간다 이거죠. 정기적인 여유율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여유율로 보는 겁니다, 지금. 복합 발전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예? 이걸 어떻게 했어요? 배기 조율했었나? 가보일라. 배추볼 안 하고. 열조제가로 했었는데, 열조제가. 예, 제가 여튼 건 열조제가인데, 배열 회수 보일러, 배기 조연 베일러, 배기 재연 베일러, 가압 보일러 해가지고. 열조제가. 이렇게 였었습니다, 그냥. 그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배추복을 외우고, 예? 싹이 열연 소돈복, 뭐 배추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던 게 있거든.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복합 발전하고 열병합 발전하고 또 헷갈려 하십니다. 복합 발전, 열병합 발전 딱 구분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딱 그 개통들을 보면은, 이제 뭐, 이 개통들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가스터빈하고 증기터빈을 같이 썼다면서 복합 사이클은. 가스터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죠. 가스터빈. 가스를 때우죠. 연료가 들어갑니다. 연속에서. 근데 뭐라고요? 공기 압축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스터빈은. 이거 없으면은 틀린 겁니다. 가스터빈이 아닙니다. 가스터빈에서 나온 부분은 배기가스를 HRSG에서 여유를 해서 보일러에서 해서 스팀터빈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이 사이클인데, 이 복합발전이 이 사이클에서 가스터빈이 2개가 한 주에 스팀터빈에 연결되어 있느냐, 가스터빈이 3대가 스팀터빈에 연결되어 있느냐 해서 그 배열에 따라서 이제 2대1이나 3대1이나 그런 내용들이 틀려지는 거죠. 그 용량이 얘 똑같은 방식이 있고, 얘 2개가 뭐 50, 50, 100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100, 100, 100 돼 있는 게 있고, 조금씩 틀립니다. 뭐 3분의 1씩 돼 있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 운전 패턴에 따라서, 얘 운전 패턴에 따라서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특징. 가스터빈은 어떻게 합니까? 불 붙이면 바로 가스 나온다는 얘기죠. 화력발전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연료 떼가지고 열 온도가 올라가면 가스는 발화점 자체가 낮기 때문에 빨리 붙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기를 많이 물어넣어주지 않습니까? 빨리 잘 타라고. 그리고 기존 플랜트 아까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열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증기터빈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 복합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스를 달아놓고 그렇게 복합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거에다 증설도 쉽다는 얘기죠. IGCC가 사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보령 쪽에 있는 IGCC 같은 것도 그 가스 보일러인데 그거를 석탄 가스화 발전으로 바꾼 거죠. IGCC가. 왜? 보령 쪽에 지금 석탄을 다 떼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그 90호기 같은 경우는 그 뭐 8호기까지 이런 증기터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증기터빈 옆에다가 지금 IGCC를 뜨면서 석탄을 가져다가 석탄을 가스화를 시켜가지고 그 가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석탄 가스화 발전해가지고 가스터빈처럼 돌리고 그 가스터빈에 나온 여유를 증기터빈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유를 향상시킨 겁니다. 기설 플랜트 리플레이스가 가능하다. 단 증기터빈만은 안 된다. 가스터빈에서 나온 여유를 회수를 해서 동작을 하니까. 가스터빈 배기가스를 보일러 연소용 공기로 이용하고 가스 중에 잔전산소로 재연소시킨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지금 보신 배기 재현, 배기를 다시 쓴다. 여기 공기로 이용해서 잔전산소로서 다시 연소를 시켜서 한다. 그러면 연소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틀려지겠죠. 방식이 틀리니까. 배기 조연, 배기 재현, 그 다음에 가압 보일러, 가압 같은 거는 압력을 더 집어넣는 거죠. PWR, PHWR, BWR 생각나시나요? BWR는 뭐죠? 보일러 워터 리액터. 그냥 등수용입니다. 근데 PWR은 가압 등수용이라고요. 왜? 열을 그러니까 압력을 더 가하니까 얘가 더 잘 타죠. 근데 PHWR은 가압을 하는데 뭐라고요? 경수가 아니라 중수다 이거죠. 중수. 얘도 그런 거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건 그냥 나가면서 그냥 여기서 여열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열교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열교환기가 아닙니다. HRSG가 아니라 열교환기가 아니라 HRSG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보일러에 공기로 넣어서 여기 안에 지금 공기가 따뜻할 거 아닙니까? 뜨겁게. 거기에다가 다시 또 잔전산소를 또 넣어가지고 다시 재연소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 열에다가. 그러면서 얘는 2번 돌았죠. 2번. 아까 그건 한 번인데 한 번 돌고 또 돌고 또 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틀려지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스팀터빈 2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가압은 뭐라고요? 압축기를 나온 고압 공기를 보일러에 보내고 이걸 연소 공기로서 가압 연소하여 이 연소 생성가스를 가스 터빈에 보내 터빈을 구동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딱 보시면은 압축기에 대한 부분이 열교환기로 들어가죠. 이것도 또 복잡하죠. 보시면 아까 압축기에서 여기 가스터빈 나온 게 그냥 보일러로 들어갔는데 얘는 열교환기가 있어서 또 이렇게 열교환기로 들어와서 열교환기가 이 보일러로 들어가고 연료를 또 집어넣고 복잡하네요.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 부분이 틀려졌죠. 요 내용이 열교환기가 있다는 거. 여기 부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기를 다시 이 공기가 아까 보일러 쪽으로 갔는데 이 공기가 보일러로 안 갔죠. 뭐로? 열교환기로 거쳐서 열교환기에서 보일러를 통해서 갔지 않습니까? 하나를 더 거쳤다는 거. 그 차이입니다. 여유를 높다. 가스는 몇 프로 정도 자체 단독의 기능이 가능하다. 왜? 스팀터빈도 자체로 보일러가 있으니까 자체로도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아까 거는 보일러가 없었습니다. HLRSG 해가지고 여열을 해서 보일러만 있었죠. 자체적으로 떼는 게 아니라 여열을 회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걔는 단독으로 운전을 못했는데 얘는 보일러가 있어서 연료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보일러에다 연료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얘가 죽었을 때도 얘를 돌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단지 아까 보시면 요게 보일러로 단독으로 들어가던 걸 열광기를 통해서 한번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여기는 여유율이 높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유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여유율이 높다고 합니다. 왜? 요걸 넣고 여기서도 또 넣고 하니까 이쪽에 또 급수가열기 쪽으로도 또 여유를 또 회수하네. 지금 봅니까? 가스 자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열광기를 거치더라도 여유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복합 사이클 발전의 특징, 여유율이 높다. 아까 보시면 28% 정도 되는데 뭐 배기 쪽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뭐 43%네요. 얘는 제가 아까 한 48%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열부기 채공건이거든요. 이게 복합 사이클의 특징은 열부기 채공건, 여유율이 높다. 부분부하시 열효율가 적다가 왜 하나하나씩 이게 적기 때문에 왜 여러 대를 조합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가스터빈 한 대, 두 대, 일축형이 있고 다축형이 있습니다. 일축형은 축이 다 연결된 거고 다축형은 다 따로따로 동작하는 거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축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틀려지더라 이거죠. 기력 발전은 이거고 일축형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여유율이 좀 덜 떨어진다. 다축형은 축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일축형에 비해서는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열부, 기동정지 시간이 짧다. 왜? 가스터빈 같은 건 집어넣으면 바로 타니까요. 최대 출력이 대기에 따라 변화한다. 왜? 연락차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온도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터빈을 돌리고 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물을 냉각을 많이 시키면 그 온도 차에 의해서 얘가 공기가 빨리 나오죠. 공기가 빨리 나오면서 터빈을 더 빨리 돌려주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온도가 높아지면은 온도 차이가 적으니까 빨리 못 나오니까 이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 차이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열부기 채공건, 공해 발생이 줄어지고 건설 기간이 짧아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설 기간이 짧고 싸다. 전력계통의 해석 패키지 EMTP, 일렉트로마그네틱 트랜지언트 프로그램인데 EMTP는 포트란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EMTP는 그 포트란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릿수를 채워 넣어가지고 하는데 얘의 장점은 과도현상 분석에 탁월합니다. 한전에서 EMTP를 많이 쓰거든요. 과도현상 분석용으로 옛날 포트란 베이스로 다 드라이버도 돼 있고 하지만 어려운 게 자릿수를 맺혀서 넣어줘야지만 됩니다. 자릿수를. 포트란 베이스이기 때문에. 10 해가지고 그 1번부터 뭐 30 몇 번까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줄에 그 숫자를 넣어주는데 그 숫자를 잘못 넣어주면은 계산이 잘못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과도현상 해석용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분석 가능은 아까처럼 넷서지, 개패서지, 과도, 뭐 교류해가지고 고장 개선, 뭐 철공증해가지고 다 라이브러리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 EMTP 같은 경우는 가끔 서울대에서 이렇게 수업도 하고 있고, 옛날, 지금은 이제 전력연구원의 심은보 박사님이 요쪽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EMTP 같은 경우. 교육할 때 보시면 신 박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PSCAD EMTDC. 얘는 좀 틀린데, 일렉트로마그네틱 트랜지언트 DC 어널리시스 프로그램인데, PSCAD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과도현상 분석용이거든요. 과도현상 분석용인데 아까 EMTP는 텍스트만 있습니다. 그림 같은 건 못 그립니다. 근데 PSCAD EMTDC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스파이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피스파이스나 아니면 오어캐드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더블 클릭해서 넣으면은 이런 과도현상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옛날에 14점 몇 번까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DC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거의 요거는. 그래서 PSCAD EMTDC는 캐나다에 있는 그쪽에서 만들었고, 요거는 DC 위주의 어떤 그런 사고 해석용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PSS/는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범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한전에서 모든 데이터를 이 PSS/2에다 입력해가지고 다 관리를 합니다. 얘의 장점은 5만 부스 이상도 다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제 PSS2가 사실 넘어가서 이게 지멘스로 넘어갔습니다. 지멘스로 넘어가서 이거의 딜러가
정창호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딜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러니까 이 딜러들을 아는 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PSS2도 한번 돌려봤는데 이게 옛날 도스 타입이 있고 지금 그 프로그램 타입도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비쌉니다. 얘는 매년 유지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근데 한전에서 이걸 쓰는 건 한전이 데이터가 이걸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전력주류 계산도 되고 다 됩니다. 약간의 포트란 베이스 플러스 PSCAD, EMTDC 이런 버전이 그러니까 윈도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윈도우 3.1 베이스는 아니고요. 윈도우 98 환경 있죠. 98 환경 그런 부분에다가 약간의 도스 부분이 약간 합해져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뭐 더 좋아져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뭐 XP 등급 이상의 뭐 그런 그 화면들로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사이먼 이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누구든 이게 생각이 안 나네. 한전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나와서 지금 송파구 쪽에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강한 기술사님이 지금 이거 딜러를 하고 있는데 사이먼 대화기술단의 이강한 기술사님이 사임이라는 거를 갖다가 캐나다에서 개발한 건데 요거는 윈도우 베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는 한전 쪽 일부 들어가 있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 이 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없는데 이건 한전용이기 때문에 한전용으로 다 쓴 겁니다. 지금 한전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근데 실질 지금 민스 쪽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 거의 잘 안 씁니다. 파워 시스템 블락셋 위더 매트랩은 그 시뮬링크 기능이 있습니다. 매트랩을 보시면 자동 제어 모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 시뮬링크라는 기능인데 이게 피스파이스하고 뭐 또 다른 쪽에 이제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 것들인데 쉽습니다. 그냥 매트랩이라는 어떤 언어가 있습니다. 포트란 베이스에서 C++로 넘어가는 그런 언어들인데 그냥 이제 자릿수 채워져서 넣으면 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림도 다 그려질 수가 있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 쓰죠. 시뮬레이션 위주로 이렇게. 근데 그 외에 여기다 써주시려면 ETAP 같은 걸 꼭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ETAP 이 ETAP 같은 건 지금 미국에 지사가 있고요. 미국에 어디 있더라 여기가 이거 서울 데이터 시스템에서 이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도 아시면 이제 옆에서 누가 딜러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기술사들이 들어갔을 때는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 좀 써봤고 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 EDS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SKM사의 뭐 파워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파워툴즈가 어디서 팔더라 갑자기 생각이 어디 있더라? 하여튼 거기들 딜러들을 다 아니까 보면은 이제 그 설계회사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SKM 파워툴즈 같은 가격이 좀 싸서 기능이 약간 좀 떨어지는데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떨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다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약간 모듈상에서 자동차가 이겁니다. 현대차냐 아니면은 아우디냐 이 정도죠. 이번에 뭐 아틀란 나오고 뭐 제네시스나 뭐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땐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뭔가 약간 부족하고 가격도 다 비싸거든요. 그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더 파워풀한 기능을 쓰고 싶은데 그게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죠. 요거는 지금 나중에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이제 모선의 전류분포 같은 건 나중에 계산이 나옵니다. 와이브스 상에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와이브스 상에서 자기 어드민턴스, 상호 어드민턴스를 보면서 자기 어드민턴스는 뭡니까? 자기에 관련된 걸 다 더해주는 거죠. 상호 어드민턴스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이제 상호 어드민턴스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1번 모선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선 얘가 다 연결된 겁니다. 이 부분이. 그 사이에 그 부분을 다 연결한 거고 얘도 이게 다 자기 어드미턴스를 얘기한 겁니다. 자기 어드미턴스를 얘기해서 이게 지금 Z거든요. 여기 있는 게 Z 성분입니다. 선로 임피던스는 선로 임피던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어드미턴스라고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Y부스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임피던스니까 어드미턴스로 계산하기 위해서 어드미턴스로 Z분의 1로 계산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다 계산하면은 요 수치가 뭐 2, 뭐 4, 2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계산하면은 뭐 8 정도가 나오겠죠? 8, 여기가 8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쪽으로 빼지니까 4죠. 4인데 마이너스 부호해죠. 여기는 이온하고 E3는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죠.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여기는 마이너스 48 해가지고 여기 자기 어드미턴스는 플러스 부분이고 상호 어드미턴스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죠. 이게 Y부스 전달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그거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되게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러지. 한 번만 보시면은 자기 어드미턴스는 아까 그거를 임피던스를 어드미턴스를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다 더해주면 자기 어드미턴스고 상호 어드미턴스는 그 사이 것만 해당되는데 그 사이 거를 넣고 마이너스 부호만 취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전달 어드미턴스고 이거를 Y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 델타가 Y가 해석이 되면서 요 내용들이 계통 임피던스가 변하다 보니까 좀 내용들이 이제 변한 겁니다. 그 변한 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와 같이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좀 헷갈려지는 거죠. 아까 Y에서 델타로 바뀌어지면서.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EMS, NCC, RCC, HRCC, WIS 뭐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적체직 신경질 생각나시나요? 기계발급 안전 생각나시나요? 이거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WIS, CCC, NCC, 여기 NCC입니다. EMS라고 하는데 NCC, RCC, HRCC 이렇게 나오고 WIS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AGC, AFC, ELD 구조작용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기계 발급 안전원에서 기본 기능, 예? 계획 및 운영 기능, 원방 감시 기능, 안전지역 기능, 뭐 계획 및 운영 기능 여기 나왔던 부분들이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자료 연계 기능 해가지고 기계 발급 안전원에서 기본 기능, 계획 및 운영 기능, 기계 발전원 모의 훈련 기능, 기계 발급, 발전 제어 기능이네. 발전 제어 기능, 급전원 모의 훈련 기능, 기계 발급 안전도 제어 기능, 자료 취득 및 운영 기능, 원방 감시 기능.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말을 쓰면서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고.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여기도 똑같은데, 여기서 밑에 뭐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밑에 배전 자동화가 있고, 여기는 변전 자동화가 있고, 여기는 EMS 계통으로 하는 식으로 미래 계통 부분이 전력 계통 공학의 맨 뒤쪽에 그림 나와 있는 거 그걸 써주시면 된다고요. 그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 하나 들어간다면 아까 그 기계 발급 안전해가지고 기능 부분 이렇게 그림 한번 더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적체직 신경주 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EMS가 상위 부분이라는 것들, 그런 그림들 더 갖다 주시고, 그러면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 병렬운전. 상권, 극정각, Z 생각나시나요? 상회전이 같을 거, 권수비가 같을 거, 상권, 극성이 같을 거, 전압이 같을 거, 각변이가 같을 거, 임피던스가 같을 거. 6개인데 여기 4개만 썼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상권, 극정각, Z 6개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 병렬운전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결선이. 뭐뭐 있죠? 델타 Y, Y 델타. 네, 홀짝, 델타, Y. 이렇게. 그 2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델타, Y, Y, 델타, Y, Y 델타, Y 델타 다 되는데, 델타 Y, Y 델타 안 되고, 델타 Y 안 되고. 그렇죠. 30도 차이가 나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 2개 빼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안 되는 거 2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되는 겁니다. 병렬운전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극성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환전류입니다. 다 무효순환전류입니다. 다 무효순환전류가 흘러서 소선이 된다. 뭔가 안 맞으니까 뭡니까? 전압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흐르죠, 뭐가? 근데 무효순환전류라고. 그래서 횡류. 이걸 횡류라고 또 얘기합니다. 무효순환전류, 횡류. 과열, 소선. 다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순환전류가 흘러서 소선된다. 이렇게 그림 보시고 또 상회전이 맞지 않을 경우 또 유기전압이 발생해서 또 뭐라고요? 횡류가 발생해서 또 과대전류가 흐른다. 제가 얘기했죠. 무효순환전류 아니면 횡류라고 해 다. 똑같은 얘기인데 무효순환전류는 무효분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 횡류는 같이 이렇게 도는 전류입니다. 지금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말을 여기서는 위에서는 무효순환전류라고 썼고 여기는 횡류라고 썼고 상회전 방향이 틀리면 위상차가 되기 때문에 단락 상태가 돼서 소선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과대전류. 다 전류가 뭔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 상해전이 들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상차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압이 틀려지죠. 빡치게 일어나니까 단락 상태가 되는 거죠. 이쪽에 마이너스고 이쪽에 플러스면 어떻게 합니까? 단락 아닙니까, 그게. 권수비가 같지 않았을 땐. 그때는 이제 횡류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뭡니까?
과열이 되고 소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건수비가 다르면 병렬 운전하는 각각의 유기전압이 달려서 차전압이 발생하면서 횡류가 발생하는데 과열이 생긴다. 소선된다고까지는 안 나왔죠. 그래서 앞에서부터는 소선입니다. 예? 상공 극정각에서 앞에서부터는 소선이고 뒤로 갈수록은 소선이 아니라 과열이 되거나 뭐 부하 분담이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횡류가 각각의 부하 분담에서 뭐 동선이 돼서 과열되고, 요게 지금 건수비가 같지 않을 경우는 운전이 가능하네요. 지금 요 내용만 봐서는 소선은 안 되니까. 퍼센티미터수가 같지 않았을 때는 소용량 쪽에 퍼센티미터수를 크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분담 전류가 커지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6교시 아니 74회까지 책 한 권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더 여유가 주어졌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2권. 지금 이 책으로는 여러분들이 제본한 거는 3권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권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넘겨서 제목답만 2주 남았으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15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